안녕하세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신인상주의 대표 화가이면서 점묘법으로 유명한 조르주 쉐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는 애플의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소개하는 인터뷰에서 애플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의 디자인은 없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은 쉬움이나 우둔함의 의미가 아닙니다. 조너선 아이브가 원하는 단순함을 이루려면 수십억 기가바이트의 내장형 하드드라이브와 또한 임상적인 집착점을 고수해야 합니다. 즉, 아이브가 주장하는 단순함은 몇 시간의 작업, 며칠간의 생각, 평생에 걸친 경험에서 나온 산물인 것입니다. 이는 주제에 담긴 혼란스러움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형태와 기능을 결합한 디자인으로 통일해 미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이런 단순함은 20세기를 통틀어 예술가들이 실현하고자 고투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신인상주의 대표화가 조르주 쉐라 역시 미술에서의 이런 단순함을 문제로 고민을 했던 화가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으며 1878년 국립아카데미 산하의 에콜 데 보자르라는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 못지않게 진지하면서 그보다 더 이성적이던 쉐라는 고갱과는 대척점을 이루었습니다. 성격이나 자란 환경은 달랐지만 쉐라와 고후 고갱은 인상파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통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가장 인상적인 공통점은 한창 활동할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셋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은 50대 중반까지 살았던 고갱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우가 37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쉐라를 비탄에 빠뜨렸지만 쉐라 역시 그로부터 1년 뒤 31살이란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쉐라의 공식적인 사인은 뇌망염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의 사망 2주 뒤에 그의 아들과 아버지 역시 같은 병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친한 버시자 점묘법의 동지였던 폴 시략은 가엾은 쉐라는 과도한 작업으로 자신의 목숨을 해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쉐라는 자기 자신과 인생, 또 예술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화가였는데 성격은 사교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나치리만큼 숨기는 것이 많았고 가까운 지인들과만 지내길 선호하고 또 도시생활로부터 숨어 지내는 반사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쉐라의 작업 공간은 야외가 아닌 자신만의 창의적인 실내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바깥에 나가 대상을 눈앞에 두고 사전 스케치를 몇 번 그리기는 하지만 곧 작업실로 들어와 중요한 부분을 마저 또 마무리 작업하곤 했습니다. 쉐라는 인상주의 대표 화가였던 모네와는 달리 덧없는 순간을 포착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보다는 영혼을 담고자 했습니다. 선명한 색감과 일상적인 주제, 분위기의 표현 등 쉐라는 인상파에서 배운 모든 것을 수용하는 동시에 그들의 심상에 구조와 견고함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인상파의 그림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져 엉망이 된 옷가지들 같았고 이 뒤죽박죽이 된 옷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쉐라의 목표는 인상주의의 질서와 규율을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색채를 이용해 인상파가 일군 혁신을 집대성하는 한편 객관성을 구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형태와 과학적인 방법론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쉐라의 작품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하는 사람들은 쉐라가 그린 첫 대작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미술계에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가로 3m, 세로 2m의 그림 크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림을 그릴 당시 24이었던 쉐라의 젊은 나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쉐라는 명확하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풍경을 몽롱하게 그려냈습니다. 기존의 인상파 그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으로 밀도가 낮은 그의 그림 속 풍경에서 강과 강둑은 윤곽이 뚜렷한 기하학적 형상처럼 보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흰색 등 쉐라는 모네나 르누아르에 뒤지지 않을 만큼 강렬한 색을 사용했지만 기계처럼 정밀하게 그것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림 속 인물이 입은 흰색 셔츠, 돛, 공장 건물은 모두 쉐라가 구상한 전제적인 밑그림을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들 요소가 주변 색깔에 생기를 불어넣어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 한층 더 강렬해졌습니다. 쉐라는 색을 분리할수록 명도는 높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색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림의 사이즈를 키운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과학은 1880년대 파리 시민들의 삶과 사고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귀스타프 에펠이 설계한 거대한 철탑인 에펠탑은 파리라는 도시가 혼잡한 디킨스 시대를 벗어나 수학적 정밀함을 바탕으로 건설된 현대의 걸작으로 변천해가는 과정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쉐라 역시 유행하던 사회풍조에 동감하며 예술 작품 활동에서도 예외 없이 무엇이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쉐라는 아이작 뉴턴이 쓴 광학에서 프리즘을 거친 백색광이 7가지 색을 띠는 스펙트럼으로 분산되는 원리를 참고했으며, 그로부터 100년 뒤 우리에게는 문학가로 알려져 있는 만물 박사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쓴 색채론과 또 1839년 프랑스의 과학자 슈보렐의 색채의 동시대비법 등을 비롯해 많은 색채론 서적을 탐독을 했습니다. 쉐라는 색채와 일상에 대한 인상파의 연구에 옛 거장들의 정밀함을 더하는 일이야말로 현대 미술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색채론 서적을 섭렵한 쉐라는 빨간색과 초록색, 파란색과 노란색처럼 보색 둘을 살짝 떨어뜨려 놓으면 더욱 색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대개 빨간색이나 초록색, 파란색 점을 볼 때는 물리적 형태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색감과 함께 보게 되고, 새하얀 바탕에 찍힌 점을 볼 때면 착시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데, 이는 흰색은 빛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회화의 선구자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색채론에서도 대가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미 500년 전에 흰색으로 바탕을 칠한 뒤 묽게 갠 수성 물감을 그 위에 조금씩 덧발라가며 걸작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안쪽에서부터 기이한 광채를 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흰색으로 칠한 초벌층이 빛을 반사하면서 나타내는 효과 때문입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빈치는 천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색채론을 연구한 쉐라는 고유한 점묘법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의 걸작품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는 쉐라가 점묘법으로 완성한 걸작 그림입니다. 그때 당시 20대 중반이었음에도 날카로운 안목을 지닌 쉐라는 이 그림에서 최상의 점묘법을 구사했습니다. 화폭의 크기는 약 가로 3m, 세로 2m에 달했는데, 그 덕에 치밀하게 찍은 점들이 저마다 빛나는 색을 발할 수 있었고, 제작 기간이 약 2년 정도 걸렸으며, 이 한 작품을 그리기 위해 유화 스케치와 드로잉 작품을 약 60점 이상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 속 내용을 보면 어느 따뜻한 봄날 휴일에 소풍을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의 표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람들의 인체 비율도 굉장히 단순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중앙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를 중심으로 수직과 수평의 구도가 잘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작품의 특징은 색이 바랜 것처럼 컬러의 색상이 뚜렷하게 보이질 않는데요. 그 이유로는 외곽선이 그려져 있지 않고 인물과 배경의 밀도 차이가 없으며, 수없이 많은 보색 관계의 색을 점으로 찍어서 그 형태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셨던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하는 사람들보다 분주해 보이는 이 그림은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또 8척의 배와 개 3마리, 여러 그루의 나무와 원숭이 1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제각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옆으로 몸을 돌린 채 강을 바라보고 있는 포즈입니다. 주황색 롱 드레스를 입고 큼지막한 밀짚 모자를 쓴 여인 하나가 강가에 서 있습니다. 왼손은 둔부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오른손으로는 흔한 모양의 낚싯대를 잡고 있습니다. 몇몇 커플은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중이고요. 춤추는 어린 소녀, 또 펄쩍펄쩍 뛰는 강아지도 보입니다. 이 그림은 묘한 매력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빼앗고, 또 그림 속 출연자가 많아 아주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느낌상으로 번잡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이 번잡스럽지 않게 보이는 것은 그림 속 모든 연출이 쉐라의 정확한 계획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 계획이 아닌 과학적 이론과 계산에 의한 연출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정지된 듯한 화면이지만 그 속에 무언가 있을 것 같은 깊이감 때문에 복잡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쉐라의 그림에서 2018년 미국 브루클린에서 유행했다는 100m 마이크로 산책이 보였습니다. 매일 익숙하게 만나는 자신의 주변 약 100m 정도를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자세히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관찰하다 보면 평소 놓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내게 되면서
우리는 작지만 큰 행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 매일매일 보는 약 한 100m를 아주 천천히 느리게 한번 걸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헤이리 예술마을을 주제로 한 그 에세이집을 하나 썼는데요. 제목이 느리게 걷는 정원 헤이리라는 전자책입니다. 느리게 걷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느리게 걷는 정원이라는 시를 읽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목 느리게 걷는 정원. 정원을 잃어버린 누구는 해지면 돌아갈 곳이 없고 정원에 남아있는 누구는 해지면 돌아오지 못하는 그가 생각난다. 잊은 너나 잊혀진 나나 세월이 100년쯤 지나면 그리워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리움이 짙은 날 목이 메어 깊은 한숨으로 달을 본다. 지나치는 인연으로 잠시 달을 품었던 구름은 바람을 원망하며 길을 떠나고 그들이 함께하던 정원에 아직 사랑의 온기가 남아있는데 아쉬운 구름이 느리게 걷는다. 오늘 그림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는 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